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27살 직장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큰일을 겪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결혼말 나오고 인사까지 드린 마당에 헤어졌으니 파혼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사연을 보내려는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의 파혼 한풀이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 자식을 둔 분들은 내 자식 배우자로 혹시 결손가정이나 한부모 혹은 조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온다면 어떠실까요? 그냥 가정환경 아무 상관없이 그 아이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아마 괜찮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자회 사연을 들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금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결손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제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어릴 적에 이혼하셨고, 엄마는 어릴 때부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로 부모님이 헤어지셨는지는 몰라요. 그 이후로 저는 친할머니와 아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름 엄마 빈자리 없이 생활했다고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고인지는 온 가족이 쉬쉬해서 아직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아빠 죽음을 생각하면 할머니가 오열하시던 기억? 삼촌과 고모가 저는 이제 어쩌냐면서 울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워낙 어릴 때가 기억이 희미한데 가족들이 아빠 장례를 치르면서 다들 저를 누가 키울지에 대한 문제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은 기억합니다. 아빠, 누나, 그러니까 저에겐 고모가 되겠죠? 어린 마음에 저는 고모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고모가 저를 외가 식구들을 찾아서 보내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예지 저거 그냥 외가 수소문해서 보내요. 이제 지 아빠도 없는데 누가 키우냐고요. 그런 소리 말어. 예지는 내가 키워야지. 어딜 보낸다는 거야. 제 엄마 봐라. 예지 아빠 죽어도 찾아오지도 않잖아. 그런 집안에서 어찌 보내라는 거니? 아이고 엄마. 애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에요? 지금 상황에 예지 키울 사람이 우리 집안에 누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엄마. 내가 고아원에 보내라는 게 아니잖아. 제 친모한테 보내라는 거지. 뭐? 너 지금 우리 예지 두고 고아원 소리를 해? 예지 엄마고 뭐고 연락할 생각 하지도 말어. 예지는 내가 누구보다 잘 키울 테니 다들 아무 소리 말어라. 나중에 엄마 예지 키우다가 골병 들면 엄마 이제 젊은 나이 아니에요. 엄마 아프시면 그건 누가 감당하고요. 내 말대로 해요. 애는 지 엄마가 키워야 맞지. 아무튼 네가 키울 거 아니면 상관하지를 말어. 우리 예지는 내가 보란듯이 키울 테니까. 친엄마가 키우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잘 키울 자신 있으니 어디 두고 봐라. 어디 자식 두고 집 나간 년한테 우리 예지를 맡기겠어? 모르긴 몰라도 이미 한참 전에 팔자 고쳤을 게다. 지딸 생각했다면 진작에 찾아오고도 남았어. 어린 시절인데도 어쩜 그 장면만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고모와 삼촌이 저를 친모에게 보내라며 할머니를 설득하다 못해 고성까지 오고 갔지만 할머니는 저를 절대 보낼 수 없다 하셨고 저는 줄곧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고모와 지금 제가 사이가 나쁘지는 않아요. 하나뿐인 조카이니 저를 보면 엄청 챙겨주시고 잘해주십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그 기억 때문인지 저는 늘 고모가 오면 싫어서 밖을 나가 있거나 물어보는 말에도 딴청을 부리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때 이후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구김살 없이 컸고 할머니는 저에게 다른 애들 하는 것들 다 시켜주셨습니다. 조손가정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편견 어린 시선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부터 친구들이 저를 뭔가 다르게 대하는 일이 많았어요. 엄마 아빠가 어디 있냐, 죽었느냐고 대놓고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었고 개중에 못된 여자아이들은 저랑 놀지 않겠다고 따돌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우리 할머니는 가차없이 학교에 와서 응징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좀 여장부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 집은 그 동네에서 나름 부잣집으로 통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저희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더욱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엄마 아빠 없는 아이라고 저를 함부로 놀리거나 하지 못했고, 친구들 엄마도 저에게 부모 없는 애니 놀지 말라는 말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거의 못 느끼고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지극정석으로 길러주셨어요. 할머니 사랑 덕분에 저는 부모님이 빈자리를 느끼지도 못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그저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고요. 특히나 재력 있는 할머니가 내 할머니라는 건 저희 복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할머니를 힘들게 했던 때가 있다면 아마 제가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때인가 할머니 속을 조금 썩이긴 했습니다. 요즘 문제아들처럼 험하게 놀았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있죠. 괜히 내가 혼자 센치해져서 할머니 애먹이고 말 안 듣고 반항하는 거요. 그런데 할머니가 큰 수술을 한번 하게 되셨어요. 그때 저는 한창 사춘기 때라 삼촌이나 고모 잔소리에도 시큰둥했었는데요. 저에게 못된 년이라고 타박하는 고모와 달리 한 번은 삼촌이 할머니 병건호를 하시다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지야, 할머니가 네 옆에 천년만년 계시는 게 아니야. 지금 할머니 아프시고 나면 아마 또 한 번 확 꺾이실 게다. 그럼 예지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뭐, 당연히 슬프겠죠. 할머니 늙는 것 같아서요. 그래, 예지야. 할머니는 이제 계속 늙으실 거야. 우리 예지 시집 가는 건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지야, 할머니 속 그만 썩이고 지금 시간을 할머니랑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삼촌은. 삼촌이 너를 많이 못 챙겨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 그래도 예지야, 할머니 속 그만 썩이고 옛날에 그 착한 예지로 돌아와야지. 그때 사춘기 어린 나이지만 삼촌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만약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어렸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상실감과 슬픔이 찾아오더군요. 저는 한 번도 할머니가 내 곁에 없다는 걸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점점 크겠지만 동시에 할머니는 점점 늙어가신다는 사실도요. 그러니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에게는 엄마 아빠와 비교도 안 되는 큰 세상이 바로 할머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저는 할머니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머니 기대만큼 공부는 그다지 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꼭 대학은 가야 한다고 하셔서 겨우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 격리로 들어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건축자재 업체였는데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위였고 그 당시 23살의 어린 나이였던 저는 연애 경험이 없었던지라 저에게 대놓고 관심 표현하는 남자친구가 그저 좋았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저랑 남자친구를 막 엮어주려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때 만난 사람과 나중에 결혼까지 약속했으니 저도 참 순진하고 남자 볼 줄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회사를 제가 딱 3년 다니다가 퇴사했습니다. 그냥 사내 연애라는 게 마음이 마냥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은근히 눈치도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 쉬면서 자격증 공부도 더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한테 할머니 회사에서 일을 배우라고 권유하셨어요. 예지야, 그러지 말고 그냥 할머니 회사에서 일해볼래? 어? 할머니 회사? 글쎄, 회사에 삼촌도 계시는데 내가 굳이? 삼촌이랑 같이 일 배우고 너도 한몫하면 좋지. 원래 가족끼리 사업해야 더 잘 굴러가는 법이야. 할머니도 이제 기력이 달려서 예전만 못하잖아. 네가 삼촌 도와서 컨테이너 수익 같은 일 도와주면 좋겠구나. 어차피 언젠가는 네가 해야 할 일이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좋지. 다니던 회사보다 월급도 더 많이 쳐줄 테니 찬찬히 일 배우면서 다녀봐. 할머니는 저에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서 입사를 권유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사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셨어요. 처음 시작은 흔히 말하는 고물상이었을 겁니다. 할머니가 주변 땅을 매입하시면서 규모를 점점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산 성석동에서 제일 규모 크고 연매출 50억 넘는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올해 7순이 넘는 나이시지만 아직도 직원들 부리면서 일을 하세요. 아마 이렇게 일을 하시니 늙는 것도 더디고 허리도 꼿꼿하신 거겠죠. 그 당시 저는 할머니 말대로 일을 배우기로 결정하고 말단 직원 하는 일부터 배우려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지금이야 할머니 손녀라는 사실을 알지만 처음 할머니 회사 들어갔을 때 오래 근무한 몇몇 분 빼고는 젊은 직원들은 제가 회사 사장의 손녀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편견 없이 대해주시고 일도 처음부터 꼼꼼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회사를 다니면서 남자친구를 예전처럼 자주 보내지는 못했지만 알콩달콩 연애를 했어요. 할머니가 연애하는 걸 눈치채셨을 때 숨기지 않고 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만나는 남자를 엄청 궁금해하시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 물정 모르는 예지가 남자를 잘 만나야 하는데 걱정이네. 남자친구가 잘해줘? 할머니가 어떤 놈인지 한번 봐야 하는데. 할머니, 나를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몰라. 벌써 1년 넘게 만나는걸? 그럼 너 부모님 없이 할머니랑 사는 것도 다 알아? 그럼 처음 만날 때 다 말했지. 전혀 상관없대. 자기는 그런 편견 가는 사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던데?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하도 네가 상처받는 일이 많으니까 할머니가 괜히 걱정이 되고 그러네. 아무튼 지금은 재미나게 만나고 나중에 기회 되면 어디 얼굴이나 한번 보여줘봐. 그리고 한 놈한테만 목매지 말고 한창 좋을 때 연애도 많이 하고 그래야 남자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러는 거다. 에? 할머니도 참 어떻게 한 남자 만나면서 이놈 저놈 만나요. 나 그런 짓은 못해. 할머니도 처음에는 가볍게 만나는 놈이겠거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년 가까이 사귀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때 사귄다고 한 그 남자가 맞냐면서 결혼까지 하기로 한 거 보면 아무래도 둘이 정말 인연은 인연인가 보구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손녀가 결혼한다고 하니 서운하다시며 눈물을 찍어내셨어요. 이제 우리 손녀가 시집까지 갈 정도로 훌쩍 큰 게구만. 할머니가 서운해서 어쩌지? 우리 예쁜 강아지도. 할미가 시집갈 때 말고도 아기 낳을 때도 옆에 있을 수 있을까? 아마 그때는 할머니 죽고 없겠지? 할머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당연히 옆에 있어야지. 할머니 나 시집 가는 거 애 낳고 사는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나 빨리 시집 가서 할머니한테 증손주도 안겨줄 테니까. 알았지, 할머니? 할머니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있으면 된다니까? 우리 애지가 신랑이랑 손잡고 있는 거 보면 이 할미는 소원이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죽어 저승에서 네 아빠를 만나도 내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우리 예쁜 손녀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서 시집까지 보내고 왔다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손녀는 세상에서 너를 제일로 아껴주는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한다. 그때 슬퍼하시면서도 기쁜 표정이시던 할머니 얼굴을 보고 제가 할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알았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훌륭한 남편감을 만나 할머니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효도구나 하고요. 제 옆에 든든한 신랑감이 있는 모습을 보시면 할머니도 언젠가 세상 떠나실 때 손녀딸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히 가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는 당연히 결혼까지 하게 될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처음 만나 사귄 사람이라 비교 대상이 없으니 그냥 저에게 잘해주고 결혼하자고 한 자체가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저와 사귀면서 부모님 두 분이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 컸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교제하는 동안 할머니는 미리 만나뵌 적이 없어요. 제가 할머니가 놀러 오랬다는 말을 몇 번 하긴 했었는데 부담스럽다고 거절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할머니 얘기를 종종 하긴 했는데 우리 집에 대해 시시콜콜이 다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랑 사귀면서 우리 부모님 없는 건 늘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많이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고, 결혼할 때도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듯 막상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고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전에는 몰랐던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와 미래 얘기를 하다가 조금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없었던 때라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오히려 결혼할 때 우리가 더 수월할 수도 있어. 어? 수월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결혼이라는 게 그렇더라. 집안과 집안이 합치는 거라고 얼마나 복잡스러운 절차가 많냐? 근데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많이 맞춰주게 될 테고, 우리 부모님도 너랑 직접 상의할 수 있으니까 수월하겠지. 그리고 부모님 안 계시면 예물은 안 해도 될 테고 네가 예단만 하면 되겠다. 양가 용돈 문제도 아주 간편하잖아. 우리 쪽만 챙기면 되니까 말이야. 사실 우리 부모님이 너 만나는 건 아시는데 자세한 가족 사항은 아직 말씀 안 드렸거든.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나에 비해 가정 형편도 그렇고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 내가 이런 식으로 부모님 설득을 잘해볼까 해.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어요. 한쪽만 챙기면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요. 사귀면서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나 가정 환경에 대해 나쁜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기에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 오빠가 지금 말하는 건 나랑 결혼하면 시댁에 오로지 잘하겠다는 말로 부모님을 설득한다는 뜻이야? 오빠는 부모님이 나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일단 전제하고 있잖아. 오빠, 근데 나도 가족 있어.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할머니도 있고 고모도 계시고 삼촌도 있는걸? 그리고 내가 결혼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예단 예물은 서로 오고 가는 거라 들었어. 그리고 용돈도 그래. 지금 이런 말 미리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데 왜 오빠네 부모님만 드려? 나는 이제껏 나 키워주신 할머니 당연히 챙겨드릴 생각인데? 그랬더니 저보다 더 의아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네가 부모님이 계셨으면 당연히 예물 보내는 게 이치에 맞겠지. 근데 예단은 우리 엄마 아빠가 받는 거니까 예물은 굳이 안 해도 예단을 하는 쪽이 맞아. 그리고 네 할머니는 할머니지 부모가 아니잖아. 왜 할머니 용돈을 우리가 결혼해서 챙겨드려? 그건 아니지. 네 할머니도 손녀가 결혼해서 잘 살길 바라신다면 다른 거 바라지 말고 계셔야 할걸? 안 그래? 예물이 부모님 계시는 여부로 보내는 건가요? 게다가 할머니는 부모가 아니니 결혼해서 우리가 버는 돈으로 굳이 용돈을 챙길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나름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나는 오빠가 가족 챙기는 만큼 우리 할머니 챙길 거야. 할머니가 나한테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거 몰라?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정말 오빠한테 실망이다. 예지야, 결혼은 현실이야. 우리 부모님이 너 만나는 건 아시지만 부모 없다는 사실까지 다 아시면 막상 쌍수 들고 결혼 반대하실 게 뻔해. 그럼 어떻게든 결혼해서 네가 나한테 지고 들어온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는 게 맞아. 결혼 준비할 때만 지고 들어오면 내가 결혼해서 너한테 잘할 건데 뭐가 걱정이냐? 저는 오빠랑은 얘기가 안 통한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마찬가지랍니다. 그날은 아마 사귀면서 가장 크게 싸운 것 같아요. 3년을 만나오면서 전 오빠가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저런 식으로 부모님에 관해서 얘기 꺼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교제하면서 결혼 문제 같은 현실적인 일로 싸운 일이 없었던지라 그날은 서로 기분 상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각자 생각 좀 하고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한테는 할머니가 부모님보다 더한 존재일 텐데 너무 자기만 생각한 것 같다며 사과의 말을 먼저 했습니다.
예지야, 미안. 내가 그날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 자꾸 며느리를 기대하시니까 나도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았나 봐. 너한테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나도 알아. 당연히 결혼하면 나도 잘할 생각하고 있어. 그건 너도 알지? 속 좁게 네 부모님 안 계신다느니 운운한 거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오빠랑 헤어져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어. 근데 나 역시 오빠네 부모님이 나 가정 환경이 평범치 않은 점을 안 좋아하실 거란 점은 생각 못 했거든?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일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 안 계신 건 내 잘못은 아니니까 오빠가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줘. 만약 오빠 짝으로 나를 계속 반대하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 너 막상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걸? 내가 장담할게. 그러니까 설사 처음에 좀 서운하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막상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 마음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또 제가 아들 가진 부모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 할머니는 남자친구를 꽤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를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까지 하셨는데 차마 그 집에서 저를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말은 할머니에게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예정된 거니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는 드리고 저를 잘 어필해보자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라면 할머니 손에 컸어도 이렇게 잘 자라 자기 몫을 하고 있다며 기특하다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참 성격이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3년이라는 시간 사귀면서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이 막상 닥치니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배경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선물을 들고 옷도 백화점에서 얌전한 걸로 하나 사서 입고 정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갔어요. 다행히 문전박대는 당하지 않았고 시모모님은 저를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의 눈길은 어쩐지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예비 시부는 그래도 저를 좋게 보신 건지 상처 주는 말씀은 딱히 없었습니다. 제 짐작이지만 아마도 남자친구가 우겨서 겨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어디 아들이 좋아한다는 여자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심산이셨던가 봅니다. 우리 아들 통해서 얘기는 대충 들었어. 초면이지만 내가 말을 놔도 될까? 네, 당연하죠,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할머니 손에서 컸다며? 그럼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야? 아니요.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저는 아빠랑 살았고요. 엄마는 아마 재혼하신 건지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쭉 할머니랑만 살았습니다. 이미 대강 아실 거라 생각하고 담담하게 말씀드렸는데 제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그럼 엄마는 살아계신다는 거구나. 세상에. 아들 녀석이 자세히 말을 안 해주니 그냥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만 큰 줄 알았지. 너 생각보다 사연이 많은 애구나. 근데 생각보다 어릴 때 상처받은 건 없어요, 어머니. 워낙 할머니가 저를 신경 많이 써주셔서요. 그래도 고아인데 주변 시선이 고아 쓰려고. 아유, 내가 공연히 속상하다 속상해.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고아한테 장가갈 줄은 몰랐어. 할머니 손에 자랐으면 지금 나이도 많으시겠네. 우리 아들이 장가가서 네 할머니 수발까지 하게 되면 어쩌니? 아유, 나는 싫다. 그 꼴은 보기 싫어. 저는 순간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비 시부는 연신 헛기침을 하며 시어머니를 말렸고요. 엄마,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 건데요? 오늘 예지 그냥 그 자체로 보기로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분위기 망쳐버리면 제가 어떻게 수습하냐고요. 남자친구는 저 오기 전에 어머니랑 모종의 약속을 하고 저에게 심한 말은 안 하겠다고 다짐을 받아놓은 듯 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어디 가서 나를 싫다며 심한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저도 모르게 인사관 자리에서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는 남자친구를 손주 사위 대접해 주시며 서로 예쁘게 살면 바랄 게 없다고 해 주셨는데 그 모습이 생각나서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애쓰길래 저도 한 번 정도는 어머니 마음을 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나 싶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귀하게 키운 아들이니 며느리 기대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할머니 밑에서 컸다고 예의 모르게 잘하지 않았고요. 남들 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고요. 그러니까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몇 번 더 보시면서 판단해 주세요, 어머니. 그래요, 엄마. 예지 말이 맞아요. 내가 이상한 여자였으면 3년이나 만났겠어요? 엄마 아들 솔직히 잘난 거 없어요. 제가 대학을 나오기로 했어요? 아니면 회사가 뭐 대단해요? 아니면 우리 집이 부자예요? 제가 장가 갈 때 보태주지도 못한다면서요. 모은 돈도 예지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저야 아빠 덕에 겨우 건축자재 회사 취직해서 다니면서 직장이나 하나 있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뭐 저 좋아하기나 할 것 같아요? 어머머, 네가 뭐가 부족해? 돈이 없다고 그게 다인 줄 알아? 자고로 부모 형제 멀쩡하게 있는 사람이 제일 평범하고 잘난 거다. 너는 그걸 몰라? 왜 어른들이 자식 결혼할 때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겠어? 그날 망쳐버린 분위기 속에서 저는 거의 먹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비 시모도 남자친구가 자꾸 뭐라 하니 더 모진 말은 안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제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다음에 보자는 말도 안 하셨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 물으시길래 명함 한 장 드리며 대답했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부모 없는 것도 겨우 봐줄까 말까인데 회사도 어디 재활용하는 회사를 다녀? 아유, 우리 아들이 교사나 공무원 만나야지 왜 이런 회사 다니는 애를 만나? 인사드리고 나와서 차 안에서 엉엉 울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예쁨 받을 거라며 자신하셨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너무 슬프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일단 시간을 가지고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얼마 전 남자친구와 싸운 일이 다시 떠오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당분간 시간을 가지자고 했어요. 속상한 마음에 거의 일주일이 다 되도록 저는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저에게 대답 없는 메아리임에도 계속 문자와 전화를 했죠. 할머니에게 적당히 둘러댔는데 제 눈치를 보고는 더 이상 캐묻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복잡한 소녀딸을 눈치채신 거죠.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 마음먹은 저는 남자친구에게 만약 결혼하면 내 편이 되어주고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면 절연할 각오까지 할 수 있느냐고 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나기로 한 그날 일이 터졌습니다. 어이없게도 저희 일하는 회사로 예비 시모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저에게 연락 없이 무작정이요. 아마 구멍가게인 줄 알고 찾아오셨겠지만 우리 할머니 회사가 꽤나 커요. 컨테이너 받는 쪽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6명 일하고 사무일하는 곳은 아예 다른 곳에 건물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무작정 찾아왔다가 다른 사무실에 있냐는 안내를 받고 오셨는지 이미 조금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마침 원래 3명이 일하는 사무실은 다들 외근 나가고 저 혼자뿐이었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자리를 잠시 비우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저 일하는 회사에는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니 용건을 물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저는 어머니 용건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저 일하는 곳에 굳이 찾아와서 할 말이 뭐겠습니까? 아들 있는 곳에서는 하지 못할 말이니 오신 거죠. 저는 나가서 얘기를 나누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저와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조차 싫어하는 눈치셨습니다. 미리 연락을 뭐하러 하니? 금세 끝날 일 가지고. 내 할 말만 하고 갈라니까 너 오늘 잘 새겨들어. 내가 너 왔다 가고 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했다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왔어. 너도 짐작이 가지? 아, 네, 어머니. 계속 말씀하세요. 일단 어머니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돌려 말해 뭐하겠니? 나는 네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건 인물이 좋건 아무 상관없다. 나는 부모도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보고 배운 것도 없을 너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없거든? 어떻게 내가 우리 큼쪽하던 아들을 너 같은 고아랑 결혼을 시킬 수 있겠니? 난 찝찝해서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한다. 이미 짐작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치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잘할 거라고 약속드린데도 소용없는 거네요. 어머니는 제가 그냥 부모 없이 자라서 싫으신 거고요. 그래! 말귀는 알아들어 다행이구나. 우리 아들이 헤어질 생각 없는 것 같으니 네 쪽에서 깔끔히 정리해줘. 그래서 찾아왔다. 예, 그렇잖아. 너 솔직히 너같이 하자 있는 집에서 어찌 우리 아들같이 평범하게 자란 남자를 넘보니? 너 같은 며느리감 좋아할 집안 대한민국에 없어. 내가 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튼 난 찝찝한 이 결혼 무조건 반대니까 오늘 이후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한다. 뭐라 대꾸도 못하고 있었고 예비 시모는 바로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돌아서는 어머니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무지막지하게 뺨을 내려치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허공에서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어머니는 가짝스러운 따기 세례에 얼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나! 대체 이게 뭔 일이래요? 이봐요, 할머니! 할머니가 뭔데 남의 뺨을 쳐요? 네? 가만히 있어봐. 112, 빨리 112를 불러야겠네. 예지, 너 뭐하고 서 있니? 너 이 할머니 아는 사람이야? 빨리 경찰 불러! 저는 할머니가 사무실 밖에서 우리 대화를 다 들었구나 짐작했어요. 할머니는 따귀를 맞고 발악하는 예비시모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감히 우리 손녀딸한테 협박질을 해! 뭐? 하자 있는지? 저 못된 주둥아리를 동서남북으로 찢어버릴까 보다. 뭐예요, 할머니? 손녀라니. 여기 예지가 할머니 손녀라고요? 그래, 이년아! 보아하니 예지 결혼하겠다는 남자놈 엄마인가 본데 우리 예지가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시키면 고만이지 여기까지 찾아와서 가슴에 비수를 꽂아? 너 사람 가슴에 비수 꽂았으니 어디 나한테 딱이라도 맞아봐.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어머머, 역시 무식한 집구석이었어. 예지가 할머니 밑에서 뭘 보고 자랐을지 뻔히 보이네요. 어디서 사람 따귀를 쳐요?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할머니라고 안 봐줘요. 당장 경찰 불러서 고소해버리려니까. 손녀딸 회사에 할머니는 대체 왜 와서 이 난리인 건데요? 어이가 없네. 예지, 너 할머니한테 나왔다고 고자질한 거니? 그런 거야? 버릇없는 년. 그러자 할머니는 예비시모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회사고 내가 사장이니 있는 게 뭐가 이상할 일인가? 우리 손녀가 내일 돕겠다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가 몰랐는가 본데 하긴 우리 손녀딸이 입이 무겁고 자기 자랑을 못하는 애라 그랬구먼. 이 여편네야. 고소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할 테니 사람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내 사업장에서 당장 나가! 남자친구 엄마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할머니 소유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네? 여기가 예지 할머니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사업장을 운영하신다 뭐 그런 말이에요? 어머머, 나 왜 이곳 금지초문이야? 우리 아들도 이 사실을 아는 거니? 너 왜 솔직히 말을 안 했어? 제가 말 안 했으니 모르겠죠. 어머니 말씀 다 들었으니 그만 돌아가시죠. 저희 할머니 화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더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 가주세요, 어머니. 오빠랑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예지 결혼시키면서 서울에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고 다 해줄 요량이었건만 그쪽 집안에서 복을 걷어찬 줄이나 알아. 듣자니까 볼 것도 없는 집안이더구만. 부모가 다 있으면 뭐하노? 성격이 이리 개판인 것을. 나도 우리 귀한 손녀 택같이 거지 같은 인성 가진 시부모 있는 집에 시집 보낼 생각 없으니 그리 알고 돌아가요. 고소니 뭐니 마음대로 하시고 나도 우리 딸이 대간태당한 인격모독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라니까. 할머니 서슬퍼런 호통에
이미 남자친구 엄마는 잔뜩 졸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열심히 굴리더라고요. 아마 속으로 계산을 열심히 했겠죠. 재활용업체 다닌다고 저를 무시했겠지만 이 정도 규모의 업체 대표면 매출도 많을 것이고 재산도 많을 거라고 짐작했을 겁니다. 나랑 자기 아들이 결혼하면 언젠가는 월급쟁이 신세 면하고 사장소리 듣겠다 싶었는지 바로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역겹다는 게 저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할머니는 너무 노여워하시며 남자친구 엄마 등짝을 밀며 나가라고 했는데요.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 전면에 가식적인 미소를 띠더니만 아이고 할머님 이제 그만 노여워하세요. 제가 아까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고소니 뭐니 걱정하지 마셔요. 오해는 풀면 되죠. 이 여편네가 무슨 수작을 부려? 무슨 오해? 내가 우리 손녀한테 하는 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들었어. 머리 뜯고 싶은 걸 참은 줄이나 알아? 할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예지가 이렇게 훌륭한 할머님 밑에서 자란 줄은 몰랐어요. 일단 제가 오늘은 사과드릴 테니 마음 진정하시고요. 조만간 상견례 일정 잡아서 애들 결혼 얘기나 마저 하실까요? 뭐? 내가 여기 사장이라니까 눈이 돌았나 본데. 나는 이미 우리 손녀 그 집에 줄 마음 사라졌으니까 그런 줄 알고 꺼져줘. 사람 불러서 끌려나가고 싶나? 예지야, 지금 당장 삼촌 좀 오라고 불러라. 여기 쓰레기 좀 당장 치우라고 해. 어머니, 아니 아줌마, 그만 가주세요. 저희 할머니 저러다 쓰러지실 것 같거든요. 저도 어머니한테 조금 전에 들은 말 잘 새겨듣고 어머니 아들한테 더 이상 결혼하자고 안 할 거니까 그리 아시고요. 우리 할머니 말씀대로 굴러들어온 복이나 찬 줄 아세요. 저는 이미 진작에 마음 접었습니다. 오늘 아줌마가 찾아오지 않았어도 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머, 얘! 아까는 내가 말 심했지. 미안해. 내가 일을 아주 꼬아버렸구나. 일을 어쩐다. 미안하다고 100번 사과해도 안 되겠니? 할머니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어머니를 쓸어버리려는 신용을 하셨고 남자친구 엄마는 그대로 할머니 사업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한참 동안 진정시켜 드려야 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집안에 시집 안 보내겠으니 정리하라고 하셨고 저는 이미 마음 정리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원체 눈물이 없는 분이신데 소가리를 얼마나 했느냐며 또 우셨습니다. 사실 울 사람은 저인데 그냥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는 정식으로 파혼을 통보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해 결혼 준비 중 헤어짐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우리 할머니가 저 다니는 회사 사장인 걸 알고는 포기가 안 되는지 저에게 많이도 매달렸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도 전화통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해대고 미안하다는 문자를 100개 넘게 보낸 듯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어떤 사과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아줌마가 내뱉은 말에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는데 주워 담겠다고 해도 주워 담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은 완전히 헤어졌고 이제는 벌써 파혼하고 1년여의 시간이 흘렀어요. 제 인생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수모였지만 할머니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위로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아 드는 생각이지만 저는 3년 연애한 건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10년 연애하거나 심지어 같이 결혼해 살다가도 헤어지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저 부모 없는 상황을 은근히 흠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 태도도 별로였고요. 내 잘못이 아닌 것으로 평생 부당한 상처를 입힐 게 분명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부모님 없다 말꼬리 달고 늘어지고 그거 자체가 엄청난 상처가 될 텐데 그런 말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 자체가 못된 구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친구 사이에서도 이혼 가정이나 부모님 없다시다 하면 그것에 대해 안 꺼내려 노력하고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물로 생각하고 자기 부모님 반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별로라는 겁니다. 물론 남자친구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집안과 인연을 맺어서 굳이 천대받으며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정정하시고요. 저는 할머니 밑에서 일 배우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아직은 남자친구를 만날 생각은 없어요. 아마 당분간은 계속 생각이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저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 앞으로 저를 아껴줄 인연을 꼭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습니다. 저의 파혼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모름지기 부모라면 누구나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는 게 자식이라는 존재겠죠. 저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마치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 아들은 저를 살게 해주었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하마터면 그 목숨처럼 소중한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바로 인간 같지도 않은 전 남편 놈과 전 시댁 때문이었죠. 그 모든 일들이 끝난 지금에야 그때의 일을 다시 되새기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도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길고 긴 악연의 시작은 전 남편과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21살에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인연이 악연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 사람에게 푹 빠져서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죠. 아니, 그때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저희 집 형편에 딸 자식 대학 등록금까지 대기에는 무리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장학금을 받을 만큼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요. 저희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막노동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남들보다 훨씬 건강한 체질이셨죠. 하지만 공사장 일을 하면서 고질적으로 아팠던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진 이후로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엄마가 남의 집 식모살이로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의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는 날마다 집에 누워 계시거나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소주를 사다 마시는 게 전부였어요. 오빠는 성인이 되자마자 이 집구석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집을 나가버렸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가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옆 학교 학생들과 단체로 미팅을 했던 이야기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며 하다못해 학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마저도 신기하고 부럽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꼭 언젠가 기회만 된다면 돈을 모아서 뒤늦게라도 학교에 가겠다는 다짐을 하고는 했었죠. 남편은 그때 제가 격리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회사 사장님의 처조카였습니다. 미숙임, 여기 커피 2잔 좀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남편은 제 나이 또래의 대학생이라고 들었는데 마침 방학을 맞아서 사모님 댁에 놀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커피를 타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고는 고맙다고 말하며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저야 그때의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성가시게도 회사에 계속 찾아오지 뭐예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놀러 오더니 나중에는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고 안 계실 때도 찾아오더라고요. 어, 여기 틀렸는데 이 부분 계산 잘못했어요. 저기요, 오늘 사장님 안 계세요. 출장 가셔서 내일 오신다고요.
제가 성가시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책상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면서 정말 끝도 없이 계속 지적질을 해댔거든요. 처음에야 고마웠지만 나중에는 귀찮기도 하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아는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저 선옥 씨 보러요.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의 그 뻔뻔한 대답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기점으로 이제 숨길 것도 없어졌다 싶었는지 남편은 본격적으로 저에게 구애를 시작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바래다 줄 테니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고 한다든가, 주말에 할 일 없으면 시내에 나가자고 한다든가 하면서요. 저는 그럴 여유도 시간도 마음도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 말이 딱 저의 이야기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끈질긴 구애에 넘어가서 결국 그 사람과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올게. 주말에는 당연히 올 거고. 그러니까 기다려줘. 알았지? 알겠어. 조심히 가. 방학 동안의 일탈은 즐거웠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죠. 남편은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방학이 끝나면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의 교통편을 생각해보면 쉽게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죠. 저는 우리의 만남도 곧 끝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뜻밖에도 그 약속을 꼬박꼬박 지키더라고요. 매주 찾아온 건 물론이었고 공부를 하는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찾아오고는 했어요. 이렇게 자주 올 필요 없어. 힘들잖아. 힘들지. 그래도 보고 싶은 걸 어떡해. 그냥 빨리 결혼해서 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며 밤차를 타고 저를 찾아온 남편이 다시 새벽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겨우 24살, 21살이 무슨 결혼이겠어요. 저는 그저 웃으면서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살이 쏙 빠진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씨가 되었나 봅니다.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 그 후로는 두려웠습니다. 저의 미래와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건 남편의 반응이었고요. 한참의 고민 끝에 저는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저를 찾아온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편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진짜야? 내가 아빠가 된다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연히 낳아야지. 우리 아이는 하늘이 주신 축복이야. 남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낳아야 한다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저를 끌어안고는 얼굴에 뽀뽀를 마구 퍼부었고요. 혹시나 남편이 아이를 지우라고 하지는 않을까도 생각했었는데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막상 아이를 가지고 나서 이 사람처럼 기뻐해주지 못했던 제가 뱃속의 아기에게 죄책감이 들 정도로요. 남편은 저에게 당장이라도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허락을 받은 뒤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저희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스런 마음에 한숨을 깊이 쉬셨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어쩌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둘 다 아버지에게 호되게 한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곧 남편과 술잔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우리 선옥이는 죽을 때까지 그 집 귀신이니
뱃속 아기와 함께 잘 챙겨달라는 말씀과 함께 받아들이셨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 어려움이 없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댁에 간 이후에 터졌죠.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니, 흥분만 하지 마시고 진정 좀 하시고요. 저희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아들 자식 열심히 키워서 번듯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어디서 저런 베어먹지도 못한 무식한 걸 데려와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거기다 뭐라고? 시집도 가기 전에 애를 뱉다고? 아이고 세상에.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임신했다는 말을 들으시자마자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나중에는 하늘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땅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남편 쪽 집안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치를 떨며 질색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듯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너! 내 아들 발목 잡으려고 작정한 거지? 그래서 떡하니 임신한 거 아니야? 네 주제에 애라도 배야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머리 굴리다가 그런 거 아니냐고!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자꾸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저희 결혼 무조건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만 포기하시고 허락해 주세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에 이 결혼을 이만 접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과연 이 아이와 제가 행복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었고요. 자꾸 마음이 약해지려는 찰나에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어도 이 결혼은 한다고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자식이 죽어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니 방법이 없으신 것 같았죠. 하지만 동네 창피하다며 결혼식은 아이 낳고 하라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발끈하는 남편 대신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진 바람에 다니고 있던 회사도 관둬야 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 저희는 모두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시댁에서 도와주시는 걸로 생활을 해야 했죠. 남편이 주말에 간간히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했지만 그건 용돈벌이로 쓰면 끝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 시댁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고요. 시댁에서 반기는 결혼이 아니었으니 시집살이는 당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잡아먹기라도 할 듯이 욕을 해대기 일쑤였고요. 저는 임실한 몸으로도 만삭이 될 때까지 청소와 빨래, 밥 짓기를 모두 전담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집요하게 이어졌어요. 몸이 무겁고 시댁 살림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라도 할 때면 아주 집안이 뒤집어질 것처럼 난리가 나게 일쑤였습니다. 만삭일 때도 그 지경이었으니 아이가 태어나고서는 더 당연했죠. 야, 너 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밥버러지 같은 건. 이 집에서 쌀만 축내고 내 돈만 거덜내고 있으면서 다름질 하나 제대로 못해? 옷에 이 구멍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죄송해요, 어머님. 아이가 하도 울어서 정말 잠깐 살펴보고 온다는 게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유, 저 모조리 등신 같은 것. 애만 아니었어도 너 같은 멍청한 것한테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해?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든가. 멍청한 년을 들여서 박씨지만 다 말아먹게 생겼네. 3대 독자 핏줄을 낳은 것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건 당장이라도 소방 맞았어. 시어머니는 저를 때리지만 않았다 뿐이지 누가 보면 원수라도 만난 것 마냥 욕을 해대셨고요. 남편은
손이 귀한 집안의 3대 독자였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임신이고 뭐고 네가 이 집안에서 들어오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었을 거라고 하셨죠. 아주 제 얼굴만 보면 그 말을 읊어대셔서 나중에는 자다가도 귓가에 환청이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 같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탐탁치 않았던 며느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저렇게 저를 미워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제 할 일을 열심히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이도 잘 키우고 남편에게도 내조 잘하고 또 시어머니도 잘 모시면 언젠가는 저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실 거라고 믿은 거죠.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보는 건 행복했어요.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를 딱 반반씩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방에 들어와 저를 향해 웃는 아들의 미소를 보면 그간의 고생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행복했죠. 저희 시어머니도 아이를 보고 있을 때면 그나마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우리 장손, 우리 새끼 하시면서요. 네가 낳은 게 고추 달린 게 아니었으면 넌 벌써 쫓겨났어. 알아? 네,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나저나 애는 엄마 머리를 닮는다는데 청훈이가 아빠 닮아야지 널 닮아서 멍청하면 정말 큰일이야. 물론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아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듣기 좀 힘들었지만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처럼 남편도 아이를 너무 예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 조그만 얼굴에 본인 얼굴이 다 들어가 있다고 뿌듯해하기도 하면서요. 시간이 흘러 남편은 대학교 졸업반이 되었고 한참 취업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느라 아침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요. 덕분에 아이를 보는 건 대부분 저 혼자의 몫이었지만 남편이 취업만 하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거라 기대하면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 바로 시댁에서 분가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드디어 졸업을 했고 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고생도 다 끝나고 저희 부부와 아들 앞에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인생은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의 앞에 닥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시어머니의 분가 반대였습니다. 분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지금까지 시애미 등골 빼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남편 돈 벌기 시작하니까 뭐가 어째? 분가를 하겠다고? 어디서 이런 막대먹으린 짓거리야? 처음부터 저희의 분가는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었는데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펄쩍 뛰시니 아예 안면몰수하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야단법석에 질릴 대로 질린 남편이 그냥 당분간 조금만 더 같이 살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하는 수 없이 그러는 게 낫다고 대답했고요. 어차피 남편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회사에 적응하느라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1년만 2년만 하던 것이 무려 8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는 벌써 10살이 되었죠. 그리고 그 해에 저희 모자 앞에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외도였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런 존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척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지만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남편이 일하는 회사는 평소에도 워낙 야근이 많았고 회식이나 영업용 접대도 많았거든요. 저에게 퇴근 후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집에만 있었을 제가 힘들진 않았는지 안부를 물어주던 다정한 남편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10년을 살아온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을에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신혼처럼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리고 자는 일이 늘어났어도 그게 설마 바람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내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을 피울 사람만은 절대 아니라고 믿었었는데 그런 제 믿음을 비웃기라도 한 것처럼 그 사람은 외도의 흔적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와이셔츠 옷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나 여자의 화장품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잦아진 외박으로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중에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잠꼬대로 그 여자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야 저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정혜숙이 누구야?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혜숙이 누구냐고. 당신 그 여자 만나는 거 다 알아.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하지만 집요한 저의 추궁이 이어지자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우, 그래? 그 여자 만났다. 이제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하냐고? 그게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할 소리야? 마누라가 남편 하는 일에 좀 모른 척 넘어가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뭘 그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알려고 난리를 쳐? 가뜩이나 회사에서도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집구석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쪼아대야 하는 거냐고? 사실을 인정한 남편은 오히려 제 앞에서 더 기세등등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눈까지 뒤집으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람을 피운 게 다 제가 남편을 집에서 편하게 쉬도록 내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 정은이 낳고 지금까지 어머님 모시면서 집에서 살림하고 당신 뒷바라지에 왔어. 당신은 주말이나 있었지. 나는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다고. 이게 웬 난리야? 어디서 파락파락 남편한테 대들어?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남편에게 큰 소리냐며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도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가 막히게 했던 건 다른 일이었어요.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만남은 반년은 더 넘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정훈이도 있는데 그 사람을 말려도 모자랄 판에 모르는 척 하실 수가 있는 거냐고요? 네 꼬라지를 봐라. 시애미한테 대들고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아들 하나 낳아서 키웠다고 이 유세를 떨고 있나 본데 그깟 아들 낳는 게 뭐 대수라고. 남자가 이러니까 질려서 바람을 피우지.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집에서 놀고 있는 너 먹여 살린 건 생각도 안 하고 너만 고생했어? 차라리 잘 됐다. 말 나온 김에 둘이 갈라서라. 이혼해!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에 기가 막혀서 남편을 돌아보았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본인도 이 생각에 동의한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입을 빌어서 본인이 원하는 걸 말했을 뿐이었던 거죠. 저는 이 난리통에 구석에서 울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모질게 구박할 때마다 몰래 와서 저를 안아주고 가던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는 이 집안에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좋다고요. 협의 이혼해 줄 테니
정훈이는 제가 데려가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장손 타령을 해대던 시어머니도 아들이라면 그래도 끔찍하던 남편 놈도 모두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겉으로는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낫겠지 하며 위선을 떨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분명히 반가워하는 기색을요. 나중에야 내막을 알게 되었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간녀는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장인이 서울 한복판에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었다고요. 상간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동료의 소개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와 이혼하고 그 상간녀와 재혼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미 끝낸 이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는 것이요. 상간녀는 남의 아들을 키울 생각은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고 그 여자와의 결혼이 간절했던 남편과 시모는 무조건 정은이를 제가 데려가야 했던 겁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위자료로 집을 구할 보증금 약간. 그게 이 결혼 생활이 저에게 남긴 전부였어요. 아이를 데려오는 것에 정신이 팔려 다른 조건은 길게 따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서 시어머니가 애를 내놓고 가라고 하면 어쩌나 싶은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오래된 작은 집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32살, 정은이는 10살이었어요. 이혼을 했다고 해도 젊은 나이니 어떻게든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삶의 의욕에 없이 방 안에서만 누워있던 아버지를요. 우리 아이에게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당장 애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도 시켜야 했고요. 아침이 되면 아이는 학교에 갔고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들어오는 일을 했어요. 남의 집 가정부로 들어가서 청소일도 했고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막 출산한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보는 일도 했어요. 다행인 것은 집안일에 그렇게 서툴던 저도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으로 이제 집안일이라면 베테랑이 다 되었다는 점이었죠. 남의 집 아이를 볼 때마다 정작 집에서 찬밥에 라면을 먹고 있을 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만 일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정은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또 라면 먹었어? 냉장고에 반찬 있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 냉장고에 있는 거 상했어. 냄새가 이상해요.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런 것도 모르고 혹시 먹은 건 아니지? 냄새 맡아보고 당연히 안 먹었지. 엄마도 얼른 밥 먹어요. 배고프죠? 알고 보니 제가 만들어놨던 반찬은 냉장고에서 다 상했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식비를 줄여보려고 시장에서 유통기한이 다 된 재료들을 사서 조리를 했더니 금방 상한 줄도 몰랐습니다. 미안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가 먹을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했다면서 위에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서요. 찬물에 설거지를 한 건지 아들의 두 손은 온통 차갑고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참 엄마가 밥 차려주고 엄마 손이 필요할 나이인데 오히려 아들에게 챙김을 받다니. 저는 엄마 자격도 없다며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 울었어요. 그날 저녁은 아들과 함께 김치볶음밥을 먹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계란 껍데기가 같이 딸려 들어갔는지 입안에서 딱딱하게 씹혔지만 제가 먹어본 것 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볶음밥이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로 매달 얼마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몇 년 후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맡겨둔 이후로 몇 년간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을 때 이미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었죠. 부족한 어미 아래서도 아이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부를 좋아했어요. 또 잘했고요. 아이에게 문제집이라도 한 권 더 사주려면 제가 일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해가 갈수록 편한 일보다는 점점 더 돈을 많이 준다는 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땡볕 주차장에서 일을 하거나 한여름이 선풍기 하나 없이 기름이 펄펄 끓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 너무 고되었지만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하다 잠이 든 아들의 얼굴을 보면 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다친 곳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다행이다 싶었죠. 아들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의대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의대는 아들의 꿈이었거든요. 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느 대학을 들어갔더라도 저는 기뻤겠지만 아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었으니까요. 정은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몸까지 상하겠어. 이 정도로는 괜찮아요. 엄마야말로 이제 힘든 일은 그만하세요.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면서.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다른 집 애들은 부모가 학비도 대주고 편하게 학교만 다닐 수 있도록 뒷바라지 다 하던데. 그런 말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니까. 제발 엄마 한 트럭 와봐라. 내가 우리 엄마랑 바꾸나? 아들은 의대에 간 이후로 그 바쁜 와중에도 코피까지 흘려가며 과외를 뛰었습니다. 의대 학비가 너무 비싸서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학자금이야 대출로 해결했지만 생활비며 그 외에 대학 생활을 하며 자잘하게 드는 돈도 많이 필요했고요. 우리는 서로를 안쓰러워하고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아들은 의대를 마치고 정식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아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았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저 혼자서도 아들을 이만큼 키워냈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잘 키웠다고 그렇게 온 세상에 외치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들은 첫 월급을 저에게 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생은 다 끝났다고요. 앞으로 엄마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저도 그럴 거라 믿었죠. 시어머니와 전남편이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애를 버리고 단 한 번도 찾을 생각을 안 했던 두 사람이 10몇 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손주가 의사가 됐다는 소식 들었다. 장하기도 하지. 네 아버지 닮아서 네가 그렇게 똑똑할 거라고 이할미가 믿고 있었어. 갑자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왜긴 왜야? 그럼 평생을 손주 얼굴 한번 안 보고 사실 줄 알았어? 나도 이제 그동안 못했던 아버지 노릇도 해봐야지. 우리 정은이 데려가려고 왔어. 우리 손주 장하지. 네 엄마는 놔두고 할미랑 아버지랑 같이 살자꾸나. 너도 이제 번듯하게 의사가 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한 집에서 살 거냐? 우리랑 살면 네 아버지가 병원도 하나 번듯하게 차려줄 생각이다. 정은이를 데려가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귀도 안 찰 지경이었어요. 더 들을 것도 없으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정은이가 냉큼 알겠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도 새로 출근하는 병원이 아버지 집이랑 훨씬 가까워요. 저도 짐 정리 좀 해야 하니까 며칠 내로 들어갈게요. 아들의 대답에 두 사람은 입이 찢어져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했다며
만족한 대답을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그런 대답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대체 왜 그랬냐고 물으려는데 눈물이 먼저 터졌습니다.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아들은 저를 꼭 안으면서 말했어요. 본인도 다 생각이 있다고요. 저는 아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몰라도 제발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아들은 거듭해서 저를 안심시키면서 금방 돌아올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다 키운 아들을 눈앞에서 뺏겨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죠. 부잣집 상간녀와 결혼을 한 남편놈은 지금 잘나가는 사업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 돈 많은 장인 덕택이었죠. 얼마 후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상간녀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었고 그 뒤로는 더더욱 본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크나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상간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도무지 임신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3대 독자 타령을 해야 되는 시어머니가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었겠어요? 처음에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인내심도 바닥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자연 임신은 불가능한 나이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상간녀를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그 문제로 매일같이 충돌을 했고 그때 떠올린 건 우리 정은이었다고 합니다. 똑똑하고 반듯하게 자라 나무럽지 않은 의사까지 된 우리 아들이요. 정은이가 의사가 된 것을 알게 되자마자 두 사람은 바로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정은이가 눈엣 가시나 마찬가지였지만 더는 반대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애를 입양해서 키울 생각도 없었으나 다 큰 자식이라도 데려오면 더 이상 아들 타력을 안 할 테니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고요. 그동안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많았지? 너한테는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한테도 사정이 있었단다. 네 엄마가 하도 폐악질을 부려서 널 만나지 못하게 하지 뭐냐. 다 지난 일인데요, 뭐. 저도 이제라도 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많이 그리웠거든요. 아이고,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동안 변면찮은 애미 밑에서 크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꼬. 이제 할미랑 아버지가 너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줄 거야. 갖고 싶은 건 다 갖게 해줄 거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시댁에서는 그동안 제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야만 본인들이 자식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정은이는 다 지난 일이라며 과거를 잊고 앞으로 못다한 적만 나누며 살고 싶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한테도 제가 잘할게요. 그래,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구나. 졸제 이렇게 다 큰 아들이 생겼네. 당신 배 하나도 안 아프고 이렇게 번듯한 아들이 생겼으니 더 좋은 거 아니야? 거봐, 내 말대로 같이 살길 잘했지? 아들의 말에 상간녀는 그제서야 기분이 좀 풀린 듯 미소를 보였어요. 남편의 말대로 본인 입장에서도 전혀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역시 애가 똑똑하니까 말하는 것도 근본이 다르잖니. 사람은 이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하는 거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거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송충이는 바로 저였겠죠. 그렇게 세 사람은 정은이와의 새로운 동거를 시작하며 저마다 각자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들이 없는 세상을요. 아들은 서울 전남편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 그곳은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와는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들은 병원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전화를 해도 수술을 하느라 받기 힘든 상황이 대부분이었고요. 나중에는 민폐가 될까 먼저 전화를 걸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중에야 일을 하고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며 연락 온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가득했고요. 그렇게 가끔씩 아들과 전화를 하고 몇 번은 만나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와중에 시간은 얼마나 야속하게도 빠르게 흐르던지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이 흐르자 저는 차츰 포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아들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제 옆에서 가난한 어미 옆에 있어봤자 어차피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옆에서 있으면 병원을 차려준다는 약속까지는 못 지키더라도 하다못해 개원을 할 때 지원을 받을 수는 있을 테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즈음부터는 아들에게 연락을 하는 일도 점점 뜸해져 갔어요. 제가 자꾸 연락을 하는 것도 그 집에 사는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 싶은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제 생일날 아들에게서 뜬금없이 온 연락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별거 아니고 곧 알게 되실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라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건 몇 달 뒤였습니다. 저는 TV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사실을요. 온통 실시간 뉴스를 도배한 남편 회사의 이름과 남편이 구속되었다는 기사에 저는 당황해서 아들에게 얼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아들이었습니다. 3년 만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정은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뉴스에서?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라고요. 아들은 활짝 웃으며 또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아들의 입에서 그간에 있었던 자초지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애초부터 복수를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던 그 순간부터요. 아니, 사실 처음에는 그때의 저와 마찬가지로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는 말로 두 사람을 내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뻔뻔하게도 반성의 기색이라고는 없이 제게 막말을 퍼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사실 그 인간에 대해서는 진작에 조사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 형이 검사로 일하거든요. 회사 발주 비리와 횡령에 대한 소스를 주고받고 있었죠. 대체 언제부터였니? 사실 대학에 들어갔을 때부터요. 남편은 이제 중견기업이 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상간녀 아버지의 자금이 들어간 것이었지만 어쨌든 어엿한 건설회사 사장이 된 것만은 분명했죠. 하지만 그 회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물론이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20이 되었을 때부터 남편의 회사와 남편에 대한 모든 조사를 계속해 왔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뭔가를 캐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그저 뒤를 파다 보면 누구나 구린 부분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니 뭐라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파다 보니 그 구린 부분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고발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자세한 내부 정보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연락도 닿지 않는 아버지의 내부 정보를 빼낼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하늘이 돕기라도 한 건지 그날 두 사람이 아들에게 같이 살자며 찾아온 겁니다. 아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날부터 아들은 그 집에 들어가 살며 남편과 남편의 회사에 대한 내부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캐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속사정을 알고 있는 제일 친한 의대 동기와 그 동기의 형과 손을 잡았고요. 남편 놈의 서재에서 불법 행위를 기록한 이중장부를 찾았고 아들은 그 장부와 함께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증거를 사법기관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구속되었고요. 이게 지난 3년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일의 전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했어?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는 복수 같은 거 다 필요 없었는데. 내가 분해서 이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엄마 그 고생시킨 인간이 누군데. 뉴스를 볼 때마다 뻔뻔하게 잘 사는 모습 보면서 이대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훈아, 우리 아들. 이제 다 끝났으니까 괜찮아요. 엄마랑 이제 떨어지는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나 그동안 엄마 밥이 얼마나 먹고 싶었다고요. 아들도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의 경계를 풀고 서재에 들어가 장부에 접근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다면서요. 저는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그 집에서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눈물이나 흘리고 있었다니.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결코 복수를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들의 손을 통해서 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고요. 그저 나쁜 인간들은 언젠가 천벌을 받겠거니 하고 생각했을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벌을 아들이 직접 내릴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천륜을 끊을 수 없는 것이라더니 그 천륜을 먼저 저버린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 다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겠죠. 상간녀는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이혼을 했고 남편의 회사에 들어간 자금을 모두 회수해서 회사는 그대로 망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거의 정신이 나가서 지금은 어느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검사인 동기의 형 말로는 아마 남편이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고요. 이제 복순이 뭐니 다 있고 그저 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보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라고요. 아들은 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웃고 울고 원망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꿈같이 느껴지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과 함께 이제 뉴스는 보지 않고 열심히 남은 생을 묵묵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저처럼 과거의 아픔에 매달려 있거나 아직까지도 과거의 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에는 끝없는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